한 여성이 화재 현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불행한 사고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장의 흔적들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말이죠.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아주 잔혹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수많은 용의자를 조사했지만 하나 둘씩 용의선상에서 배제되었고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해결되지 못한 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먼지 쌓인 파일 속에 묻혀버린 장기 미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무려 3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미제의 미스터리 수첩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사건의 무대는 미국 펜실베니아주 남동쪽 브리스톨이라는 곳입니다. 인구 9,800명 남짓이 모여 사는 벅스 카운티의 이 작은 마을은 겉보기엔 그저 평화롭고 조용한 동네였죠. 필라델피아 도심에서 북동쪽으로 37km 정도 떨어져 있고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뉴저지와 마주보고 있는 아주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91년 4월 19일,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햇살이 따사로운 아주 화창한 날이었죠. 하지만 오후 1시 15분경 브리스톨 경찰서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오면서 이 평화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신고자는 크로이던 지역 스펜서 드라이브 1200번지에 위치한 웨스브룩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알렸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이 즉시 출동했죠. 그들은 신속하게 화재 현장에 도착해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거치고 집 안으로 진입했을 때 소방관들은 참혹한 광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작은 침실의 침대 위, 그곳에 이 집의 여주인 35살의 조이 입스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고 똑바로 누운 상태였는데 안타깝게도 그녀의 온몸은 이미 화마에 휩쓸려 검게 그을린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 브리스톨 경찰서의 데이비드 행크스 경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즉시 현장 감식을 시작했죠. 그리고 집안을 둘러보던 그의 눈에 아주 수상한 점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주방입니다. 가스레인지에 있는 4개의 밸브 스위치가 모두 열린 상태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가스를 틀어놓은 것이죠. 그리고 쓰레기통 안에서는 불이 잘 붙도록 돕는 인화성 물질의 잔여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이의 시신이 발견된 작은 침실의 침대 위, 그리고 방 밖의 복도에서도 인화성 물질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정황은 단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죠. 조이가 발견된 그 작은 침실이 바로 화재의 시작점이었으며 이 화재는 실수가 아닌 누군가에 의한 명백한 방화였다는 사실입니다. 곧이어 법의학 전문가가 조이의 시신을 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서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되었습니다. 행크스 경관의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죠. 이것은 단순한 방화 사건이 아니다. 화재로 위장된 살인사건이다. 현장 감식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동안 행크스 경관은 이 화재를 처음 목격하고 신고한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최초 목격자는 다름 아닌 조이의 아들, 당시 14살이었던 데이비드 힙스였습니다. 데이비드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의 아침 풍경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버지 찰스는 평소처럼 일찍 출근을 했고 어머니 조이는 조금 늦게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의료기관에서 보조원으로 일했는데 근무 시간이 유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조이는 아이들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침 식사를 챙겨주곤 했죠.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데이비드와 누나 앤지는 아침에 일어나 키우던 강아지와 잠시 놀다가 엄마가 차려준 아침을 먹고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습니다. 운명의 그날, 데이비드는 학교에서 오전 수업만 받았습니다. 성적 발표일이었기 때문이죠. 데이비드는 꽤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기쁜 소식을 가족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오후 1시 5분경
아주 들뜬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죠. 스쿨버스에서 내려 집까지는 금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가까워질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부엌 쪽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길함을 느낀 데이비드는 주차장을 봤습니다. 어머니의 차가 그대로 세워져 있었죠. 엄마가 아직 집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소녀는 당황해 집의 측면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여는 순간 갇혀있던 시커먼 연기와 뜨거운 화염이 밖으로 확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틈을 타 집 안에 있던 강아지가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불길이 너무 거세어 도저히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데이비드는 무력감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며 이웃집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죠. 이웃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해주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필라델피아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 찰스 힙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당시 찰스는 회사에서 발판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고 있었죠. 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에 그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왔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욱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조이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이었죠. 찰스는 이 갑작스러운 비극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갈 곳을 잃은 힙스 가족은 임시로 찰스의 부모님 댁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다음 날 법의학 연구소에서 조이의 시신에 대한 정밀 부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이 사건의 잔혹함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었죠. 조이의 폐에서는 연기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화재가 발생하기 전 그녀가 이미 숨을 거뒀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녀의 몸은 만신창이었습니다. 목과 가슴에는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상처가 무려 5군데나 발견되었고 그중 하나는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깊고 강력했습니다. 또한 목에는 끈 같은 것으로 졸린 흔적, 즉 교살의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법의학자는 조이의 사인을 질식사로 결론 내렸습니다. 다행히 성폭행 검사 결과 생전 치매를 당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 결과는 행크스 경관의 추리를 완벽하게 뒷받침했습니다. 범인은 조이를 살해한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고의로 불을 지른 것입니다. 조용하고 평화롭던 노동자들의 마을 크로이던. 조이 힙스의 살해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마을 전체는 깊은 슬픔과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행크스 경관은 조이의 마지막 행적을 분단위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이는 그날 오전 은행에 가서 급여를 찾았고 잡화점에 들러 생필품을 산 뒤 오전 11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11시 30분경 벤살렘 교회의 퓨리오 올란도 목사와 그의 조수가 조이의 집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동안 머물다가 12시가 되기 전에 떠났고 그 후 오후 1시가 넘어 아들 데이비드가 화재를 목격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올란도 목사를 찾아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목사는 조이의 교회 가입 문제로 상의하기 위해 사전에 약속을 잡고 방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화는 매우 즐거웠으며 어떠한 다툼도 없었다고 했죠. 그는 11시 50분쯤 조이의 집을 나왔고 이후 조수와 각자의 아내들을 만나 함께 점심을 먹은 뒤 치과 진료를 받으러 갔다고 알리바이를 댔습니다. 경찰이 확인해 본 결과 치과의사와 두 아내의 진술이 목사의 말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했습니다. 결국 목사와 조수의 혐의는 벗겨졌습니다. 그렇다면 범행 시간은 언제일까요? 목사가 떠난 11시 50분, 그리고 화재가 발견된 오후 1시. 범인은 바로 이 1시간 10분이라는 짧은 공백 사이에 침입해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화재로 인해 현장이 많이 훼손되었기에 수사는 난항을 겪었죠. 경찰은 수사팀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행크스 경관은 계속 집 내부를 감식하고 벅스카운티 경찰들은 주변 탐문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한 이웃 주민이 사건 당일 오후 12시 45분쯤 조이의 집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차는
파란색 쉐보레 몬테카를로였습니다. 차는 도로 규정도 무시한 채 삑딱하고 급하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조인의 집 앞은 T자형 교차로라 평소에는 차를 대지 않는 곳이었기에 이 낯선 차의 등장은 더욱 의심스러웠죠. 경찰은 조이의 주변 인물들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동료, 친구, 지인들 모두를 만났지만 그들은 모두 조이를 완벽한 아내이자 훌륭한 엄마, 그리고 성실한 직원으로 기억할 뿐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편 집 내부를 정밀 감식하던 행크스 경관은 거실 소파 쿠션 틈새에서 조이의 지갑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은 몽땅 사라진 상태였고 핸드백 속 물건들은 바닥에 어지럽게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강도의 소행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범행 도구로 쓰인 흉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이의 시신 근처 잔해를 조사하던 중 불에 탄 컴퓨터 전원 케이블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이 케이블을 이용해 조이의 목을 졸랐을 것이라고 추정했죠. 그리고 침실 한 구석에서 발견된 알람 시계. 그 시계의 바들은 12시 54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화재의 열기로 인해 멈춘 것일 테니 이는 조이의 사망 시간을 좁혀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화재가 너무 심해 범인의 DNA 같은 생물학적 증거는 전혀 건질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목격된 파란색 쉐보레 몬테카를로를 찾기 위해 인근 도로에 검문소를 세우고 지나가는 차들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차종은 당시 너무나 대중적인 모델이라 이 지역에만 수천 대가 넘게 등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차를 다 조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죠. 수사가 막힐 즈음 가족 조사 과정에서 아들 데이비드가 아주 중요한 기억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옆집에 살았던 로버트 애킨스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 아저씨가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파란색 몬테카를로를 가지고 있었어요. 로버트는 그 차를 끔찍히 아꼈으며 몇 달 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상태였습니다. 데이비드의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몇 주 전 어머니 조이가 로버트에게서 대마초 같은 금지 약물을 조금 샀는데 품질이 너무 안 좋아서 환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겨우 $20 정도의 소액거래였지만 이 일로 로버트는 불같이 화를 냈죠. 데이비드는 당시 로버트가 조이에게 소리치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너를 죽여버리고 네 집을 폭파해버리겠어. 단순한 말싸움인 줄 알았지만 그 후 조이의 집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조이의 차 타이어 4개가 모두 찢겨나갔고 누군가 뒷문을 걷어차려고 시도했으며 창문이 돌에 맞아 깨지기도 했습니다. 조이는 남편 찰스의 성격이 불같아서 이 사실을 알면 큰일이 날까봐 남편에게는 비밀로 했죠. 데이비드는 로버트가 평소에도 욱하는 성격이라 무척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로버트 애킨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조이의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인 폴스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죠. 형사가 문을 두드렸지만 로버트는 문조차 열어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참의 실랑이 끝에 그는 불쾌한 표정으로 조사를 받았죠. 로버트는 사건 당일 알리바이를 주장했습니다. 그날 정오쯤 아내 에이플리과 아이들을 데리고 포코노로 휴가를 갔소. 오후 1시 좀 넘어서 집을 나섰고 3시 넘어서 모텔에 도착했단 말이오. 경찰이 해당 모텔을 찾아가 확인해 보니 실제로 4월 19일에 숙박비를 결제한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가 12시에서 1시 사이에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는 없었죠. 6월 24일, 경찰은 로버트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깨를 다쳐서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아내의 직장 동료 전화번호를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거요. 며칠 뒤인 6월 27일 그 직장 동료는 서면 진술서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1991년 4월 19일 오후 1시 15분경 로버트의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로버트가 직접 전화를 받았다. 범행 추정 시간에 집에 있었다는 증언. 이 한 장의 종이로 로버트의 알리바이는 성립되는 듯 했습니다. 행크스 경관은 로버트가 너무나 수상했습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정황들. 그는 로버트의 집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죠. 하지만 어이없게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영장 신청은 계속해서 기각되었습니다. 수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로버트에 대한 수사가 벽에 부딪히자 경찰의 화살은 엉뚱하게도 피해자의 남편 찰스에게 향했습니다. 찰스와 조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연인 사이였습니다. 졸업 후 조이가 임신하면서 결혼했고 딸 앤지와 아들 데이비드를 낳았습니다. 1986년 찰스가 필라델피아의 큰 부동산 회사에 취직하면서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고 사건이 터지기 불과 일주일 전에는 결혼 18주년을 축하하기도 했던 남부러울 것 없는 부부였습니다. 경찰은 찰스의 재정 상태를 뒤지고 생명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지만 의심할 만한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찰스는 사건 발생 당시 근무 중이었다는 동료들의 확실한 증언이 있었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여러 번 통과했죠. 하지만 경찰은 찰스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찰스는 분노했습니다. 왜 저 수상한 로버트는 놔두고 나만 괴롭히는 겁니까? 결국 찰스는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는 소원해졌고 가정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2006년 아들 데이비드가 사건 기록을 보여달라며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거절했습니다. 찰스는 자신의 퇴직금을 털어 2만 5천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고 가족들이 돈을 보태 5만 달러까지 만들었지만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진실의 편이었습니다. 2014년 벅스카운티 검찰청과 경찰이 미제 사건들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브리스톨 경찰서의 마이클 맥패든 형사에게 배당되었습니다. 과거 수사 기록을 꼼꼼히 읽어내려가던 마이클 형사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남편 찰스는 혐의점이 전혀 없는데도 집요하게 수사를 받은 반면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던 로버트 애킨스에 대한 기록은 고작 2줄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경찰서로 불러서 신문한 기록도 없었고 알리바이를 확인할 전화 통화 내역 조회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허술하게 수사한 거지? 마이클 형사는 직감적으로 로버트의 알리바이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그는 로버트와 2007년에 이혼한 전처 에이프릴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에이프릴은 그날 우리는 가족 여행을 갔었다며 예전과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죠. 이틀 뒤 만난 로버트 역시 범행을 부인하며 난 그날 점심때 이미 마을을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로버트의 입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 브리스톨 경찰서의 비밀 정보원, 즉 마약 수사를 돕는 끈앞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경찰관들과 형님 동생하는 사이였는데 그 중에는 나중에 경찰서장이 된 토미 밀스도 있었습니다. 마이클 형사는 즉시 전직 경찰 토미 밀스에게 연락했죠. 2015년 12월 밀스는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맞아, 로버트는 우리 정보원이었어. 당시 한 중위가 지시했지. 로버트는 건드리지 마라. 용의자로 올리지 마. 경찰 내부에 비호가 있었기에 로버트는 수사망을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11일 드디어 진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처 에이프릴이 마이클 형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을 털어놓았습니다. 1991년 4월 19일 오후 1시 20분이었어요. 로버트가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채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는 저에게 말했어요. 내가 사람을 찔렀어. 그리고 불을 질러버렸어. 로버트는 피 묻은 옷을 세탁기에 넣고 샤워를 한 뒤 에이프릴에게 짐을 싸라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회사에 전화해서 아프다고 해. 아이들 데리고 지금 바로 포코노로 떠난다. 그는 집을 나설 때 운동화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배낭 하나를 메고 나갔는데 나중에 돌아왔을 땐 그 가방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에이프릴은 그에게 자수하라고 권했죠.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폭행과 협박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입번끝이라도 하면 네가 꼰지른 걸로 알겠다. 사람 하나 죽인 놈이 둘은 못 죽일 것 같아? 에이프릴은 아이들이 다칠까 봐
지난 수십 년간 공포에 떨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021년 11월 마이클 형사는 과거 로버트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줬던 에이프릴의 전 직장 동료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결국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날 1시 15분에 전화를 받았던 건 로버트가 아니었어요. 에이프릴이었죠. 나중에 에이프릴이 울면서 부탁했어요. 제발 남편이 받았다고 말해달라고. 2021년 12월 에이프릴은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바로 로버트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녹음 속에서 로버트는 여전히 에이프릴을 조종하려 했습니다. 경찰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수정헌법 5조 있잖아. 묵비권 행사해. 절대 입 열지 마.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2022년 1월 벅스카운티 지방검사 매트 와이트라웁은 대배심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 로버트의 아들마저 증언대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옛날 일로 체포될 수도 있다고. 한 여자를 칼로 찌르고 불 속에 죽게 내버려뒀다고요. 5개월간의 긴 조사 끝에 대배심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로버트 애킨스가 조이 힙스를 살해하고 강도를 저질렀으며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집에 불을 질렀다. 2022년 5월 25일 사건 발생 31년 만에 로버트 애킨스는 1급 살인, 방화, 강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4일 3일간의 재판 끝에 정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57세가 된 로버트 애킨스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사는 여기에 더해 방화죄 등으로 수십 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하여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마이클 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로버트를 보호하려 했던 그 잘못된 행동이 힙스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현재 로버트 애킨스는 벅스카운티 교정시설의 차가운 감방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는 남은 생을 그곳에서 보내며 자신의 죄를 뉘우칠 시간조차 부족할 것입니다. 화염 속에 묻혔던 진실은 33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결국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희생된 조이 힙스와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가족들의 잃어버린 시간은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는 늘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